곰밭은 곰밭. 파란 부포옷을 입은 한 동자가 보인다. 그래서 이 동자는 청이동자라고 불린다. 청이동자는 지적 욕구가 높아 평소에도 도술로 책들을 불러 갖가지 지식을 익히곤 한다. 그 후 왼쪽 손을 흔들자 밑에서 커다란 돌우물이 솟아올랐다. 돌우물을 천천히 들여다보자 우물 안의 물이 빙빙 돌며 한 소녀를 보여준다. 소녀가 너무나 슬피 울고 있다. 좋은 건수가 생긴 것 같군. 청이동자는 그 소녀에게 흥미로움을 갖고 왼손을 들어 명령한다. 거구개야, 저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자 앞에 돌문이 서서히 내려오며 닫힌다. 알고 보니 돌문이 아니라 거대한 거구개의 입이었다. 거구개는 큰 눈을 번쩍 뜨더니 살짝 부끄러워하며 두 손을 쭉 뽑아낸다. 그리곤 땅을 꽉 붙잡고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바위덩어리인 거구개가 땅속으로 서서히 들어가더니 이내 사라진다. 마치 이곳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시진우. 진짜라니까. 여기 엄청 큰 바위산이 생겼다니까. 어이? 어디 갔나?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노? 안 때릴 거지. 밤이 깊어가는데 한 소녀가 슬피 울고 있다. 그때 갑자기 땅이 울리며 소녀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오고 있다. 소녀는 깜짝 놀란다. 바위산이 서서히 소녀 앞에 솟아오른다. 거구개였다. 거구개는 눈을 번쩍 뜨더니 소녀를 한번 보고 부끄러워한다. 그리곤 입을 쩍 벌리자 그 안에서 청이동자가 나온다. 청이동자는 놀란 소녀를 진정시키며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고 물었다. 소녀는 진정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3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청이동자는 걱정 말라며 자신이 아버지를 찾아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 거구개에 다시 올라탄다. 청이동자는 돌우물에서 잠시 살펴보더니 이내 쓴웃음을 짓는다. 그리곤 다시 거구개에게 이 소녀의 아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한다. 거구개는 다시 땅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다. 소녀의 집은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다. 청이동자는 어느 숲속에 도착한 뒤 소녀에게 잠시 기다리게 하고 혼자 숲속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엔 벌써 해골만 남은 시체가 누워 있었다. 깨끗하게도 잡수셨네. 딸그락. 청이동자는 품에서 청적 백색병을 꺼내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년인데 어쩔 수 없지. 먼저 해골 위에 백색병에 물을 붓는다. 그러자 갑자기 해골 위에 새살이 돋으며 중년 사내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다음으로 적색병에 물을 붓는다. 이번엔 볼이 불구스름해지더니 피가 돌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청색병에 물을 붓자 사내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고생한 사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자신의 상처를 살펴본다. 분명히 난 죽었었는데 정신이 드냐고 청이동자가 묻는다.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한 소녀가 달려와 안겨 울음을 터뜨린다. 사내도 자신의 딸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난 기쁨에 눈물을 흘린다. 청이동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다. 자신은 평소와 같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검은 동물이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해쳤다고 한다. 청이동자는 상처의 흔적을 보고 흑코짓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청이동자는 둘을 거구개와 함께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거구개와 함께 모습을 감췄다. 약속한 착한 일 기수. 청이동자가 벽에 적힌 글과 표시를 보며 중얼거린다. 언제 다 채우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청이동자는 오늘 또 돌우물에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한 흥미있는 청년을 발견한다. 오, 신기한 녀석이 있네. 저 녀석에게 가볼까? 여기서부터는 청이동자에 대한 설명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화에 등장하는 청이동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정도로 해박합니다. 돌우물을 사용해 세상을 살피며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살렸던 청적병. 보시다시피 흰색병은 해골에 부으면 살이 돋아나고 적색병을 부으면 피가 돌며 파란색병을 부으면 호흡이 들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단, 절대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병당 제작 기간은 100년. 청이동자는 그 병을 아낌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이동자는 거구개라는 거대한 바위괴물과 함께 하는데 큰 두 눈과 큰 두 손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은 부끄러움을 잘 탑니다. 그리고 큰 입을 벌리면 청이동자의 거처가 나오고 청이동자를 태워 세상 어느 곳이든 지면을 통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선비가 길을 가다 멈춰선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눈앞에 보이는 마을을 내려다본다. 이곳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곳이 한적한 조선시대의 마을 모습이다. 선비가 마을로 향하려 할 때 옆쪽에서 신음소리가 난다. 아이고 다리야. 그쪽을 보니 한 할머니가 다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영문을 물으니 다리가 다쳐 움직일 수가 없으니 마을 앞까지만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선비는 노인을 위험하게 혼자 둘 수 없어 업고 가기로 결정했다. 선비의 등에 엎인 노인은 아주 즐거워 보였다. 선비는 웬만하면 지치지 않는 체력을 지녔는데 노인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마치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지고 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의 노인이 말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는고? 선비는 직감했다. 보통 노인이 아니다. 사실 이 선비는 이 마을에 사람이 머리에 구멍이 뚫려 죽어나간다는 제보를 받고 이곳을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 김인호였다. 인호는 할머니에게 그걸 어찌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일부러 여기 기다린 이유는 그 녀석을 잡는 방법을 인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 녀석은 평상시에도 나오지만 주로 비가 내릴 때 많이 출연한다고 한다. 큰 삿갓을 쓰고 있는데 자신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더 강해져서 그 사람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뚫어 죽인다고 한다. 그러니 그 녀석이 나타나면 절대 이글거리는 눈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두렵지 않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 녀석은 힘을 잃을 거라고 한다. 인호는 왜 자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몰라서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섰다고 했다. 자신도 그 녀석이 아주 싫다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당신 조상이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만. 너 제압하기가 쉽겠어. 마을 입구 정승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여기면 된다고 이곳에서 내려주라고 한다. 그리고 인호에게 건투를 빌어주며 그 귀찮은 녀석을 꼭 치워주라고 부탁하며 사라졌다. 인호는 노인의 말대로 비오는 날까지 기다려 그 녀석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에서 녀석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삿갓을 쓴 녀석이 나타났고 긴 손가락으로 인호를 위협하려 했다. 하지만 인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녀석을 강한 힘으로 노려보았다. 눈 한쪽이 빨갛게 변하면서. 그러자 그 요괴는 손을 거두고 공손히 인호에게 인사한 후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버렸다. 그 뒤로 그 마을에는 머리가 뚫려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 여기부터는 요괴에 대한 설명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한 한국 요괴는 큰 삿갓을 쓴 모습이 특징인 사립괴라는 요괴입니다. 이 요괴는 주로 비가 올 때 모습을 많이 드러내며 두 눈이 이글거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뜨거운 온기와 취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요괴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을 느낀 만큼 요괴의 힘이 강해져 긴 손가락에 머리를 뚫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괴를 만나면 25화 인서위와 2편의 암행어사 김인호처럼 요괴의 눈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 요괴는 자연스레 힘을 잃고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옛부터 큰 고목이 있는 마을에서는 그 고목이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신성시 여겨지곤 했다. 이 마을엔 옛부터 흰 꽃을 피우는 고목이 마을 입구에 있었다. 마을의 한 초가집. 이제 막 농사일을 마치고 들어온 아버지가 딸 유나에게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다. 마을의 고목 앞을 지나 주막으로 향하는 유나. 저애다. 저애로 하자. 그러자. 주막에서 술을 받아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서는 유나. 벌써 밤이 깊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선비가 있었으니 김인호. 암행어사이다. 지난번 옆마을의 사건을 해결하고 지나던 길이었다. 밥을 한 수저 뜨던 인호의 오른쪽 눈이 빨갛게 변하였다. 뭐 저 정도야 대수롭지 않겠군. 소녀는 아버지의 술을 받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에 홀리듯 그 소리에 이끌려 가보니 원래 흰 꽃이 있어야 하는데 빨간 꽃이 피어 있었고 고목은 붉게 유난히도 빛나고 있었다. 다음날 유나가 실성한 모습으로 고목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유나의 아버지는 유나를 부둥켜 안고 어찌된 일이냐고 목 놓아 울었다. 저 나무가 붉게 변한 게 아무래도 원인인 것 같다며 무서운 눈으로 도끼를 들고 나간다. 내가 저 나무를 베어버려야지. 도끼를 들고 유나 아버지는 언덕을 오른다. 하지만 그날 오후 유나의 아버지도 실성한 채로 발견되었다. 웅성웅성. 마을 사람들이 한 집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지나가던 인호는 무슨 일인지 앞사람에게 물어본다. 앞사람은 하룻밤새에 두 부녀가 저 지경이 되었다며 설명해준다. 안을 보니 어제 그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실성한 채로 앉아있다.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인호의 오른쪽 눈이 다시 빨갛게 변한다. 무언가가 두 부녀의 머리에 이어져 있다. 저 녀석이군. 과연 저 부녀에게 둘러붙은 요괴는 무슨 요괴이며 왜 둘 다 모두 저렇게 실성해버린 걸까요? 하편 기대해주세요. 인호는 요괴의 흔적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흔적의 끝에는 꽃잎이 빨갛게 변한 고목이 있었다. 이 녀석이었군. 그때 갑자기 고목에서 길다란 뱀처럼 생긴 형태가 공격해왔다. 온다. 인호는 가볍게 피하고 오른손으로 힘껏 잡았다. 이 녀석 우리가 보여? 보통 놈이 아니군. 그러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인호의 왼손이 떨리면서 제멋대로 움직이더니 인호 스스로를 덮쳤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재빨리 막아냈다. 찌릿. 나의 왼쪽이 지배당하고 있다. 얼른 끝내야겠어. 이 녀석 왼쪽은 평범한 걸? 인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나무 밑에 도끼를 발견한다. 저거다. 인호는 오른발로 강력하게 뛰어들며 도끼를 집어 나무와 요괴를 한 번에 베어버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리고 뛰어드는 찰나 요괴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인호 오른쪽 눈에 보였다. 그 존재는 다른 요괴들에게 묶여 놀고 있었다. 이런. 인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인호는 어째서 거기에 묶여있냐고 물었다. 사실 자신은 이 고목인데 오랜 옛날 자신의 마을에 노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그중 할머니가 아파 자신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할아버지의 한쪽 팔을 먹고 힘이 샘솟아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무당이 와서 자신에게 띠를 두르며 힘을 봉인했다고 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후 며칠 전 이무기 3마리가 쉽게 사람들의 혼을 모아 용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엉겨붙어 있다고 했다. 인호는 자신이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일단 그 무당의 집에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어쩔 수 없군. 인호가 사라지자 파란 옷을 뒤집어 쓴 누군가가 나타나 씩 웃는다. 옆 마을 장승아. 인호는 지난번에 자신을 도와준 할머니를 불러본다. 장승에서부터 한 노인이 나타난다. 노인은 지난번에 고마웠다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하라고 한다. 인호는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사실 그 요괴쯤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없애버릴 수 있지만 그 고목이 다칠까봐 손을 쓸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노인은 인호에게 복숭아 나무 가지 하나를 건네준다. 이 복숭아 나무 가지는 천년을 묵은 것인데 그 이무기에게 휘두르고 꼭 그 나무 옆에 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호의 오른손으론 웬만하면 들지 말라는 말도 했다.
과연 묘한 기가 흐르며 인호의 오른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거 나에게도 조금 위험하겠군. 왼손에 복숭아 나무 가지를 들고 마을로 돌아와 두 부녀에게 휘둘러 구해주었다. 두 부녀는 너무나 기뻐했다. 이젠 고목이 있는 곳으로 갔다. 복숭아 나무 가지를 휘두르자 이무기들이 힘없이 흩어졌고, 고목 옆에 나뭇가지를 심자 점점 자라더니 꽃을 피우며 복숭아 나무가 됐다. 그렇게 이무기들은 사라지고 고목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목이 나타나 인호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인호는 다시 자신의 갈 길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잠시 뒤 고목이 다시 나타나 중얼거린다. 이제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이번에 나온 한국 요괴는 귀소모, 밝게 빛나기도 하며 요괴들을 모으는 습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요괴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홀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다며 이 나무를 베려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인데, 복숭아 나뭇가지로 목을 베듯이 흉내를 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복숭아 가지에는 옛부터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숲을 걷다 바람 소리가 나면 조심하세요. 1527년 중종 때 조선왕조실록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처럼 생긴 것 같기도 개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 것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궁궐에서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 으악!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가 보니 고초를 보고 있던 병사가 놀라 주저앉아 있다. 그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무언가 비슷한 냄새가 나고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 요괴는 고초병 옆에 잠깐 서 있더니 분명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입을 벌리는 것도 못 봤는데 동료를 한 방에 삼키고 가버렸다고 한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한 방에 삼켰다. 그 뒤로 몇몇 병사들이 그 알 수 없는 요괴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임금에게까지 들어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고? 이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나? 그때 한 신하가 입을 연다. 이 일에 능한 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경덕이고 하나는 암행어사 김인호인데, 서경덕은 워낙 두문불출 행방이 묘연하였고 김인호는 현재 다른 일을 해결하느라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릴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연다. 그래서 신이 대신 이 일에 뛰어나던 자들을 이미 섭외해 두었습니다. 곧 해결될 것이옵니다. 하지만 중종은 지금 현상이 매우 두려운 눈치이다. 혹시라도 내게 병고가 생기면 이 나라에 혼란이 올 것이니 난 궁을 옮겨야겠소. 신하들이 놀라 자빠진다. 임금이 궁을 비운다고? 그것도 요괴가 무서워서? 이게 백성들에게 소문이라도 나면 왕의 위신은 물론 사회가 어지러워진다. 하지만 결국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실제로 중종은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처소를 옮긴다. 그 뒤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다. 어서 빨리 경복궁으로 복귀하기를. 궁궐에 도착한 나영준과 나서영, 둘은 백색인이며 피를 나눈 남매이고 하늘 삼형제교의 제1제자와 5제자이다. 서영은 도착하자마자 경귀석을 요괴가 출몰하는 궁궐문 쪽에 설치해둔다. 경귀석, 원래 용왕의 책상에 있던 자수장으로 요괴를 막는 강력한 벽을 생성한다. 역시나 기다리자 무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서영이 설치해둔 경기석의 결계벽에 부딪히며 땅에 떨어져 버린다. 너무 세게 부딪힌 건 아닌지 오히려 요괴를 살짝 걱정하는 서영. 반면 형주는 그 녀석에게 다가가 실체를 확인한다. 구마,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준에게 말을 건네온다. 이 녀석들은 이 나를 잡아서 온 것이냐? 그렇다. 사실 나는 너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온 거야. 어림없는 녀석.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가슴 쪽에 입이 생기며 형준을 삼키기 위해 달려든다. 하지만 형준의 두 눈은 보통 사람보다 몇 배로 빠르게 동작하여 자신의 눈에는 모든 게 느려 보인다. 가볍게 피하는 형준. 그러자 형준이 있는 방향으로 입이 생기더니 쩍 달려든다. 이 녀석의 특기가 이것이로구나. 주종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도술, 합신술, 천구 목걸이를 꺼내어 천구와 하나가 되어 몸이 불로 활활 타오른다. 천구와 하나가 된 형준을 물기 위해 입을 가져갔다가 호되게 들어간다. 무거워서 삼킬 수가 없어. 이번엔 내 차례. 불주먹 맛 좀 봐라.
힘차게 팔을 뻗어 그대로 구마에게 직격하는 형준의 주먹.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동시에 끝까지 무기와 무덤 구마의 맷에 떨어져. 그동안 자신이 먹었던 사람들의 물건이 그것 때문에 요란한 소리가 난 것이구나 라며 생각하는 서영. 쓰러져 있는 구마에게 다가가 계속 해볼 테냐? 라고 묻는 형준. 내가 졌다. 승복하는 구마.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 형준. 사실 이 녀석이 사람들을 좀 더 맛보게 하고 싶지만 이곳은 곤란해. 이곳은 인간 중에서도 제일인 왕이 사는 곳이란 말이야. 너무 눈에 띄잖아. 나를 따라서 좀 더 요괴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뒤에서 지켜보던 소영은 잠시 의구심을 풉니다. 구마의 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형준의 발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맞겠지? 형준이 손짓하자 귀소목의 검으로 구마를 힘껏 찌르기 위해 뛰어드는 서영. 미안해요. 조금 아플 거예요. 많이 아프잖아. 구마의 비릿한 침이 혹시라도 묻을까봐 재빨리 물러나는 서영. 그리고 침이 묻었는지 냄새도 맡아본다. 그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살짝 발끈하는 구마. 구마는 입이 온몸 전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온몸에 침이 흐르는 건 당연지사. 그리고 구마에게 꽂힌 귀소목의 검으로 구마를 둘러싸더니 나무 목걸이 폐에 봉인시킨다. 그걸 손에 쥐는 형준. 잘 부탁한다. 무슨 내가 더 잘 부탁하지. 그리고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온 중조. 인간의 왕이란 자가 저리도 겁이 많아서요. 정말 인간은 마음에 안 들어. 함께 웃고 있지만 왠지 가슴 한켠이 욱신거리는 서영. 시즌2 여우구슬. 서경덕이 책을 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다가온다. 단번에 금요인 걸 알아채는 서경덕. 꼬마야, 너는 뽀뽀할래. 절대 눈을 뜨지 않고 인중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여우구슬이 넘어왔을 때 삼키고 하늘을 보고. 그럼 그 사람은 구마. 개와 말처럼 생겼다고 하여 구마. 입을 자신의 몸 여러 부분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몸 자체가 침으로 뒤덮여 비릿한 냄새를 풍긴다. 청구. 하늘의 개라는 뜻으로 항아리 모양의 강아지로 꼬리가 삼척으로 불타오르는 모양. 평소에는 하늘을 달리다 사망하면 땅으로 굉음을 내며 떨어진다. 우리가 목격하는 해성과 위성이 바로 청구 인생이다. 시즌2의 시작 12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일상 곰 버튼.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세요.